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열 철학TV 제134강은 아첨꾼인가 상남자인가 고려시대 문신이었던 그 이규보 이야기인데요. 이규보는 그 최씨 정권에 이렇게 협조해서 출세를 거듭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간신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규보의 기질과 성격은 굉장히 또 상남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오늘 순서 말씀드리자면 이규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규보는 그렇게 집안이나 지역 출신이 그렇게 요즘 말로 뭐 금수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박대를 받았던가 봐요. 금중소라고 하는 것은 이불 속에서 웃는다. 최씨 정권과 특히 최충원과 아주 밀착돼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유물론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미신과 관념론을 공격한 그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 보았습니다. 이규보는 고려시대 문신이자 시인으로서 호는 백운거사입니다. 구름처럼 자유분방함을 빗대어 표현한 이제 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씨 무인 정권에 적극 협력하면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입신 출세주의자 혹은 보신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풍은 매우 호탕하고 활달해서 당대를 풍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규보는 그 경기도 여주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관리였습니다. 이윤수라고. 그럼에도 상당한 규모의 논밭과 뽕밭, 80여 명의 노비를 거느린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다고는 합니다. 9살 때부터 경전, 백가, 노자와 불교를 두루 섭렵했고 그래서 제사, 재주가 뛰어난 사람 혹은 기동, 귀한 아이로 불렸습니다. 그 유명한 유학자 오세제가 30년이나 손 아래인 그 이규보와 교류했다는 사실은 이규보의 글 재주가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오세제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아이들과 하인들까지 그 시를 알 정도로 유명한 문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세제의 시인데요. 그래서 50살이 넘은 나이에 18살 먹은 이 유규보와 망년지교, 나이를 잇는 그 교제를 했다. 그런 얘기죠. 이규보의 이제 청소년 시절인데요. 14살 때 당시 최고 사학기관이었던 문헌공도, 최충이 개성에 설립한 최고 그 교육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를 빨리 지어서 선배들로부터 기재라 이렇게 불렸고 그러나 16살 때부터 한 4, 5년간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강좌 7년이라고 그래서 중림 7회를 흉내낸 7명의 선비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시는 생원이나 진사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응시해서 낙방하고 말았어요. 아마 그것은 풍월만을 좋아한 그의 그 성격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우 이제 진사시 합격을 했는데 꼴찌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합격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이제 야단만 맞고 당시에 그런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합니다만은 축하 자리에서 하는 말이 지금은 제가 꼴찌지만 나중에 문생들을 양성할 사람이 될지 알아요.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그의 말대로 훗날 좌추 과거 시험관이죠. 지공고를 4번이나 역임을 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22살 때 4번째 과거를 봤을 때 그 일화가 있는데요. 전날 꿈에서 이 규성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관리하는 그 별인데요. 이 화신이 나타나서 합격이요 하고 이제 예언을 해준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튿날 장원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 규성이 결과를 알려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규보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관직을 받지 못하자 25살 때 개경의 천마산 안에 들어가서 시문을 지으며 살았는데요. 이때 호를 백운거사라 이렇게 짓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1년 후에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가난에 시달리는 생활 중에 무관자, 벼슬이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한탄했다는 거죠. 30살이 되자 최충원 정권의 요직자들에게 관직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은 그동안 문사들이 적지 않게 등용된 반면 어릴 때부터 문학에 조예를 쌓았던 저는 30세까지 불우한 신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개 지방 관리라도 취관시켜 줄 것을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32살 때 이 최충원 당시 최고의 실력자를 국가적인 대공로자라고 칭송하는 시를 짓고 나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규보가 과거에 급제한 지 10여 년 만에 이 전주목의 하급 관리로 취직을 했는데 봉급이 너무나 적고 행정잡무가 번거로운 그런 와중에 동료의 비방까지 받아서 1년 3, 4개월 만에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34살 때 경상도 지역에서 난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조정에서는 과거에 급제하고도 임관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종군 문관을 선발했는데 이에 이규보가 자원해서 약 1년 정도 토벌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용명을 떨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글도 지었습니다. 각종 제문, 제사 때 쓰는 글, 경문, 이제 병사들을 선동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경문을 쓰고 건의문, 상관에게 올리는 건의문 같은 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군 토벌에 다른 사람들은 벼슬을 하거나 포상을 받았는데 이 규범은 또 제외가 된 거예요. 보다 못한 관리들이 왕에게 추천해서 직할리몬이라고 하는 초급 임시직에 임명이 됐는데요. 이 할리몬은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작성했던 관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요주 시골 출신의 한미한 가문 소생이라는 이유로 또 계속 박대를 받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규보가 금중소, 이불 속에서 웃는다는 이러한 그 뜻의 시를 지었는데 사람이 사노라면 웃은 일 하도 많아. 낮에는 바빠서 다 웃지 못하고 밤중에 이불 속에서 혼자 웃노라. 손뼉을 치며 소리내어 웃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혼자서 웃은 일 한두 가지 아니나 그 중에서 제일 우스운 일 무엇인가? 글 재간이 모자라 보통 때는 철절매면서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체 뽐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얕은 지식으로 무장돼 있으면서도 고매한 양 거드름 피우는 그 학자, 선비를 이제 조롱하는 거죠. 두 번째 우스운 건 또 무엇인가? 벼슬아치 뇌물 받아 깊이 감춰두고는 물건 하나 가진 것도 사람들은 다 아는데 물보다 막다고 떠드는 것, 뇌물 주고받는 장면인데요. 뒷구멍으로 뇌물 받아 먹으면서도 청렴하다고 소리치는 고관 대작을 비유한 겁니다. 세 번째 우스운 것은 채신 없는 여자라. 거울을 보고도 제 못난 건 모르고 그 누가 곱다고 추원해주면 정말로 잘난 채 아양을 떠는 것. 즉 예쁘지도 않으면서 미인이나 착하게 빠진 여자. 우습다는 거죠. 네 번째 우스운 건 바로 내 이야기라. 세상살이 거의 다 여행을 바라면서 모나고 어리석은 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 잘나서 이렇게 높아졌다 떠드는 것. 운이 맞아 떨어져서 그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스스로 잘나 출세했다고 큰소리치는 공무원을 이제 겨냥한 겁니다. 다섯 번째 우스운 건 중놈들이라. 미인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면서 먼 하늘만 바라보며 보지도 않은 척. 제 마음은 짐짓 무심하고 싸늘한 채 함이라. 마음속에는 음욕이 가득하면서도 거룩한 척 가장하는 성직자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유가
위선과 가식이 판치는 오늘날의 세태를 꼬집고 있는 것만 같아 정말 뒷맛이 씁쓸합니다. 자, 출세의 길로 접어든 계기가 있는데요. 39살 때 모정기를 썼는데 이 모정기라고 하는 것은 최충원이 모정을 짓자 이인노와 함께 불려가서 지은 글인데요. 특유의 문장력으로 최충원을 감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최충원은 이 이규보를 한림한 벼슬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이후 최충원에게 글을 계속 올림으로써 신임을 얻어갔습니다. 이규보가 63세 때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는데요. 이때 이규보는 백의의 상관, 명칭만 있는 관직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몽골에 맞서서 고려는 계속 저항을 했는데 이때 이제 8만 대장경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화도에서 이제 제주도로 옮겨서 삼별조 저항도 있었고요. 이 무렵에 이규보는 수많은 외교 문서들의 초안을 잡았고 그 후로 관직을 돌려받고 이후에 고급 관직을 역임해 나갑니다. 57살 때는 국자제주라고 해서 나라의 제사를 맡은 종삼품 벼슬이니까 상당히 높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국자감에서 진사시험을 주관하는 자리에 오르고 60살 때는 동지건거라고 해서 지공고를 포자하는 자리로서 과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68세 때는 드디어 지공고, 본고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시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필가로서 이교보는 최씨 무인 정권을 보좌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최씨 정권과 너무 밀착됐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일종의 그 최비어 참가를 불러댔는데 그것은 당시의 현실과 괴리감이 심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와 몽골 전쟁 기간 동안에 최씨 정권은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을 섰고 예를 들면 우수한 병사들을 자기의 사병화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관군들의 질적 저하가 불보듯 뻔했죠. 이때 최충원의 아들이고 무신 집권자인데 이 글씨를 신품사연이라 추켜 세운 사람도 바로 이규보입니다. 신품사연이라고 하는 아주 글 쓰는 재주가 신의 경지다 그 말인데 신라의 김생, 고려의 류신, 탄현, 최후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규보의 말년은 69세 때 판해부사라고 해서 예부 장관급이죠. 한림원 장관, 태자대부는 태자의 스승으로서 이런 관계에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피난 수도였던 강화도에 가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1241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벼슬은 지금의 부총리급인 문화실황 평장사였고 특히 이규보와 관련해서 재밌는 것은 사륜정이라고 하는 네 발 바퀴가 달려서 어디나 이동할 수 있는 대나무로 만든 정자인데요. 이렇게 기발한 것을 발명해내는 그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양평구 석창원에 이것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풍자한 이야기가 또 유명한데요. 이규보가 과거에 낙방한 후에 진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붙였는데 유아무아 인생시한 나에게 개구리가 없는 게 한이다. 이때 명종임금이 암행을 나갔다가 이 글을 보고 뜻을 물어보자 노래를 잘 부르는 이 꾀꼬리에게 까마귀가 와서 두루미를 심판으로 삼아서 노래 대결을 하자 이렇게 청하니까 꾀꼬리는 이제 쾌히 승낙을 했죠. 그리고 3일간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이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하지 않고 논밭을 뒤지면서 개구리만 잡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 3마리를 두루미에게 줬는데 3일 후에 노래 대결에서 두루미는 승자로 이 말하자면 까마귀를 꼽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리를 올렸진 당시 과거 시험을 풍자한 건데 그러자 이제 왕이 느낀 바 있었던지 과거 시험에서 바로 이 문제 유아무아 인생 제한을 제목으로 내걸어서 이규보가 장원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념론을 공격한 대목인데요.
이규보의 말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고 오곡을 내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또 뽕나무와 삼을 내어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면 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곰이나 호랑이, 표범, 미리, 또 모기, 등의 벼룩, 이 같은 것을 만들어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흉악한 사람이 들이닥쳐서 빼앗아가는 것 또한 하늘의 명이라고 하니 나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그때 조금만 주의하여 상대방에게 틈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도를 당한 것은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러므로 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루가 깨지는 까닭이 뭘까요? 자, 무당에게 점을 치는 것이나 제사를 지내는 등의 미신에 대해서도 이 규본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무당들을 구멍 속에 사는 천년묵은 쥐라거나 숲속에 숨어 사는 구미호. 구미호는 꼬리가 9개란 뜻이죠.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황금빛 털에 이렇게 9개의 꼬리를 가진 신통한 여우로 변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호는 몹시 교활한 여자를 일컫는 이제 비연데요. 무당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당들은 삶과 죽음, 재앙과 복을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하여 사람들로부터 끝없이 먹을 것을 끌어모으고 의복을 빼앗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속담에 암탉이 우는 곳은 지방이 망하거나 사람이 죽게 될 징조라고 이런 말도 있고 까마귀가 우는 곳은 불길한 징조라는 말도 있고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시루가 저절로 깨진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루가 깨어지는 것은 불이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고 물기가 다 말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집에서 올해 2월 시루가 갑자기 쩍 하고 갈라지고 말았다. 이때 지나가던 점쟁이의 말을 듣고 집사람이 기도하려고 할 때 나는 가로막았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자손들이 재산을 낭비해가면서 장례와 제사에 공을 들이는 건 역시 살아생전에 한 잔의 술을 따라 드리는 것보다 못하다. 자손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무덤에 찾아와서 절을 한다고 해서 죽은 자에게 무엇이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극단적인데 한쪽에서는 권신의 압객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괴주의라 권신의 압객 혹은 괴주의다. 그러나 또 기계가 있고 성격이 강직하다는 평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시풍은 호탕하고 활달해서 당대를 풍미했습니다. 한국 문학사의 걸출한 문인이고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교과서에 자주 실리고 있습니다. 또 몽골과 외교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철학에서 보자면 자연과학의 수준 위에서 유물론적 입장을 취했으며 그러한 입장에서 신학 모정론이나 관념론적 신비론을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문신 이규보는 진사시에 이제 꼴찌 합격했다는 이야기, 또 과거 시험 전날에 교성의 화신이 그 장원을 급제를 알려주어서 규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 최충원 그 정권 신략자들에게 관직을 구하는 편지를 썼고, 또 한때는 그 난을 평정하는 데 나가서 용맹을 떨쳤다. 그리고 시금중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최비의 창가를 부른 것이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오늘날의 부총리급으로 그러한 직책을 가진 채 73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주의자라는 성격, 또 나름대로 기계가 있었고 성격이 강직했다는 평이 이렇게 병존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